주제를 계속 이어서 보면 이제 경영업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정확하게 이제 북한의 이제 경제 상황이라는 걸 좀 알아봐야 좀 될 것 같아요. 또 오셨으니까. 특히나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후문으로 들리는 얘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얘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자원을 좀 남겨놨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뭐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또 이어서 저희가 뭐 북한하고 경협이 이루어지면 좀 주력해야 될 분야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석탄, 광물자원 그냥 어쩔 수 없이 헐값에 팔았죠. 돈이 없으니까. 중국에. 왜? 사회주의권이 다 붕괴되니까. 대무역 끊기고 뭘 가져올 수가 없고 달러는 필요하고 경화필요한 거 어쩔 수 없이 그 북한은 경제난이 왔는 상태에서 공장이 돌아야 뭔가를 수출이라도 하죠. 수출 가공 제품 생산할 수는 없고 캘 수 있는 건 땅에 있는 것밖에 없으니 그걸 그냥 갖다 파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깝죠. 헐값에 파는 게.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 살았을 때 계속 뭐랄까 이걸 어떻게 하면 2차, 3차 가공할까? 어떻게 하면 2차, 3차 가공해서 가치를 높여서 팔까? 늘 그걸 강조를 했어요. 가치를 해라. 그런데 어쩔 수 없으니까 중국에다가 그 50년 이게 개발권 주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그리고 그다음에 수산 자원도 어쩔 수 없이 오로권이라 그러나 그거 이게 할 수 없이 준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 정권 딱 지고 김정은으로서는 그때 당시 벌써 개발 이거 좀 생각을 했잖아요. 쭉 본인이 구상이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런 상태에서 계속 헐값으로 나간단 말이죠. 이게 헐값으로 나가고 그 돈을 들여다가 경제 쓰진 않죠. 그게 다 인민군이 하고 당이 내다 팔았으니까 궁정경제라는 거하고 인민무력부가 내다 팔았으니까 거기에 장성택이 끼운 거잖아요. 그래서 다 내다 파니까 김정은이 장성택이 처형할 때 거기 한 항목이 바로 처형 항목이 바로 그거예요. 나라의 자원을 헐값에 팔았다. 이거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원인은 아니죠. 사실은 원인이 있지만 다른 이유가 있지만 그렇게 자원도 아까운 거죠. 왜? 나중에 그게 2배, 3배 정말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텐데 너무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통일을 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깝지 않은 거 말고 후견강산은 우리 한국에서 가서 개발한 게 있어요. 항해도에. 항해도에. 후견이라는 게 연필심 있잖아요. 연필심으로 후견을. 그랬는데 그게 그 오이사 조치 때문에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 가져왔어요. 여기 한국에 갖고 왔는데 그리고 단천 개발도 단천 마그네사 그러니까 이것도 이미 하기로 했고 그 북한 입장에서는 같은 민족끼리 하면 우리는 어쨌든 북한은 민족의 개념이 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뭐 이게 다문화니까 뭐 민족 개념이 별로 약화되고 있지만 북한은 아직도 민족이죠. 우리 민족끼리죠. 그러니 민족이라고 말할 때는 한 식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식구. 한 식구인데 식구에서 동생 주머니에 가든 형 주머니에 가든 그거는 내 주머니에 있다는 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남한테 주고 싶지는 않은 거죠. 저는 그런 입장이라 봐요. 그런데 언젠가는 통일이 돼도 후세들한테 부끄럽지 말아야 되잖아요. 헐값에 남한테 다 팔았어.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통일은 안 돼서 북한이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땅속 밑에 걸 못 꺼낸다 할지언정 나중에 통일이 돼서 후세들이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부가가치를 창출을 해서 잘 살게 된다면 그만한 게 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입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북한 실물 경제를 많이 연구를 하게 됐는데요. 국제적으로 지금 평양 정도는 우리 남한의 경제 수준하고 비교를 해보면 1980년대 그러니까 88 올림픽 바로 직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양은요. 그다음에 지방은 우리 남한의 1970년대 말, 그러니까 1960년대 말하고 1970년대 초 정도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평양을 제가 이제 한 7년 정도 연구를 했는데요.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말 우리 그 서울하고 비교를 하면 거기는 정말 한 건물을 짓더라도 정말 그 멋있게 그러니까 거기다 혼을 집어넣은 것 같이 멋있게 건물을 지어요. 그래서 하나를 짓더라도 윈윈 가능한 그런 경제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정말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전력을 정말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되고 어떤 데 보면은 그 원자력 발전소를 그러니까 북한에 이제 한 11개 정도만 세우면 완벽하게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1개? 예, 그래서 전력적으로 가장 급선무가 사실 뭐 공장도 돌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전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전력이다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보면은 제가 북한에 이제 그 무역회사와 시장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2012년에 들어와서 김정은 위원장 이후에는 한 번도 시장을 통제한 적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만큼 시장화를 활성화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무역회사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대기업 같은 무역회사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중견기업,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들이 거의 2만 개 정도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이게 저는 그 어떻게 보면은 시장 경제 싹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 어떤 경제 협력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민간 기업으로 이렇게 싹 이렇게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면은 북한에도 민간 기업들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북한이 왜 지금은 이렇게 멋있게 지금 북한이 멋있게 지금 아파트도 멋있게 짓고 건물을 멋있게 최고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북한이 계획경제이기도 하지만 미래지향적인 그런 슬로건이 있어요.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을 위해서 뭘 하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일을 바라보면서 뭘 해도 내일을 먼 훗날에도 손색 없게 후세들을 위해서 남기자예요.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그 다음에 또 내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디에 도망가지 말고 밖에 어디에 나갈 생각하지 말고 자꾸 어디를 그러지 말고 내 땅에다 발은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면서 세계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보고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도 가야 된다. 이거예요. 슬로건이에요. 슬로건. 이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계획적 경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툴을 그리지만 항상 오늘을 위해 옛날 같으면 당장 급하면 배고픈데 그냥 오늘 먹고 내일 딱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늘 배고파도 정자는 남기고 내일을 위해서 이런 관점이 있는 거죠, 지금은. 근데 공산주의 구호하고는 전혀 다른데요. 아, 이 슬로건이에요. 슬로건이요, 그러니까. 네.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중국의 중국에 있는 분들 만나면 북한이 정말 자존심이 세다. 굶어 죽어도 지원해달라는 얘기를 안 한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그 말이 맞긴 맞는 것 같네요, 그러면. 근데 지원도 받고 싶죠. 그 성명 받고 싶은데. 그리고요, 이제는 북한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이렇게 뭐 식량이나 지원하고 이런 걸 원치 않아요. 이제는 서로 비즈니스를 하자는 거예요. 그치. 서로 협력, 그러니까 경제 협력을 하자는 거지. 무슨 뭐 지금 북한에도 다 먹고 살 거 다 먹고 사는데 그냥 쌀이나 주고 뭐 밀가루나 주고 그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 남한에도 굉장히 그런 것들을 빨리 알아야 되는데 북한을 지원한다 그러면 그냥 식량 지원하고 뭐 못 사니까 뭐 무상 지원이라고 항상 예, 그렇게 하면 그것 안 돼요. 자체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개발 지원. 이제는 개발 지원. 예, 그래서 한 가지 더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실 북한에는 명태가 또 잘 나지 않습니까? 명태라든지 예, 오징어 거기는 북한에서 이제 낙지라고 하는데요. 오징어도 있고 뭐 이면수도 있고 털개도 있고 굉장히 그 수산물이 굉장히 풍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선이 굉장히 그 목선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남한이 정말 이렇게 좋은 우리가 또 남한이 조선에서 굉장히 세계적인 그 그렇죠. 조선소를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도와준다고 한다면 정말 북한의 그 수산물이 훨씬 더 생산량이 증가가 되고 또 그게 또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또 우리 남한으로 와서 우리 먹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실제적으로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힘든 게 연근에 관련돼 가지고 원양도 마찬가지지만 조선 해양 산업이 많이 어떻게 보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하고 그런 쪽에 어떤 해수욕이나 이런 교류가 되면 정말 이게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지금 이번에 그 판문점 선언에 딱 나와 있잖아요. 14선언 이행. 14선언에 다 나와 있죠. 안변 조선단지, 조선협력단지, 남포 조선협력단지, 그다음에 서해협력 평화,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안에 경제특구, 공동으로 수요, 해수항 활용, 직항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4선언의 선언에 굳히지 말고 이제부터 정말 남북이 이번에 판문점 선언에서도 쭉 얘기했지만 14선언을 이행합시다 하면 그 이행에 그런 내용들이 북한 수산 뭐 우리 남한에 문제가 되고 있는 수산 중국 어선들이 막 와서 뭐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문제 다 차단할 수 있는 게 그러면서 평화가 되고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행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북한도 좋고 남한도 좋고 서로 상생하면서도 이게 항구적인 평화도 지킬 수가 있고 너무 좋은 거죠.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북한의 농토산물이요 거의 유기농입니다. 그 농약을 하지 않고 농약이 없어서 감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이게 우리 남한으로 오게 되면 정말 가장 맛 좋은 그런 유기농 식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그 좋은 비싸게 팔릴 것 같아요. 비싸게 이렇게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이제 칼럼을 많이 쓰는데요. 옥류관 냉면. 이거 이제 제 그 블로그에 들어와서 나 옥류관 냉면 좀 먹고 싶다. 그러면 우리 그 전화로 딱 해서 평양에서 직송 배달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배달의 민족이 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날도 오겠죠. 예. 네. 자, 그럼 원장님 뭐 하시는 말씀 이거 관련해서. 저는 이제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번 정부가 좀 새롭게 추진하는 것들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신북방 정책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한반도 신경제지도. 지금 이 두 분 말씀하신 내용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일테면은 이제 아까 우리 곽 박사님 말씀하셨던 그 원자력 11개 정도면 커버가 된다 이러는데 이거는 이제 동북아 슈퍼그리드 전력을 각국이 다 공유하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러시아 쪽에서 갖고 있는 그 에너지 자원들도 활용이 될 수 있고요. 전력에 우리도 좀 되고 특히 이제 몽골 같은 경우는 풍력하고 태양력 발전을 통해서 몽골 인구가 작고 면적은 넓은데 그것에 또 친환경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거기에 대한 전력이 동북삼성을 거쳐서 북한과 남한과 그다음에 일본 심지어는 그리고 러시아까지 이게 도는 거죠. 서로 각자 한 것을. 그래서 그 비용만 내면 되죠. 그렇게 되고 그것이 실제로는 만약에 이제 북한이 우리가 이제 섬나라 비슷하게 지금 갇혀 있는 상태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갇혀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우리 산동 쪽에서 해저로 들어오면 됩니다. 해저로 전력선을 들어와서 충분하거든요. 지금 기술로 이미 검증 다 돼 있고. 그래서 이 전력을 일단은 우리가 슈퍼그리드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지금 각국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 신북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 부서인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여기에 주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역부터 조금 해보자는 거고요. 이것이 조금 더 넓어지면 어디까지 가냐면 중국의 남부 지역까지 내려가고요. 이것이 인도까지 가고 동아시아 전체, 동남아시아를 돌아서 전체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인도까지 이 연결되는 그 전력 네트워크망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슈퍼그리드인데 너무 넓으니까 일단 북한이 참여하지 않는 전제 조건 하에서 그렇다면 해저를 통해서 중국과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시 일본 열도를 돌아서 러시아를 돌아서 이렇게 돌아오는 가운데 이제 북한이 빠져 있죠. 그것이 언제든 이제 그런 과정을 해서 신북방 정책을 이제 추진하는 과정 중에 가장 9개 이 나인 브릿지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일단 조선 아까 말씀하셨던 조선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항만
그다음에 그걸 이제 북극 항로, 그다음에 전기, 가스, 철도, 거기에 농업 말씀하셨던 수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일자리라고 얘기하다가 나중에 변화된 게 뭐냐면 산업단지. 이 9개가 이제 나인 브릿지인데 그 중에서 최우선 산업으로 먼저 좀 할 수 있다고 봤던 것이 사실은 슈퍼그리드 전력이에요. 예. 근데 이제 남북 관계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화해가 돼서 만약에 좀 잘 간다고 한다면 정부가 내놓은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한반도 신경제지도. 이거는 이제 남북을 종으로 이제 축으로 연결시키는 건데요. 동해안 같은 경우는 동해선 부산에서부터 동해선을 타고 원산, 이렇게 청진, 나주, 그다음에 핫산으로 연결되고요. 이게 또 한 선은 이제 몽골로 가는 만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자면 TKR, 시베리아 철도로 연결되는 TSR, 그다음에 만주로 가는 TMR로 이 선이 동해선이 두 가지로 갈라서 연결되고 TMR은 다시 몽골에까지도 연결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유럽으로 가게 되고 서해안 쪽에서는 목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개성, 해주, 남포, 그다음에 평양을 거쳐서 신의주로 빠져서 단동으로 가는 게 있고 평양에서 다시 이제 북쪽으로 하나 또 빠지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선이 올라가죠. 2개가 올라와서 나중에는 중국의 3개, 러시아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선이 있어요. 그 H벨트라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서해에서 동해에서 서해에서 이제 비무장지대로 경원선 이걸로 연결하는 거죠. 이 세 가지인데 일테면 영역이 환동해권, 환서해권, 그다음에 한반도 전체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연결이 되는데 이걸 연결을 하다 보니까 교통물류의 H자형이 돼서 이것을 H자형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름이 나온 게 한반도 신경제지도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이제 동해 축은 주로 이제 러시아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에너지 자원 벨트라고 해요 저희가. 그리고 서해안은 이제 산업 중국을 보기 때문에 산업 교통 물류 벨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연결되는 이 비무장지대를 연결하는 거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환경 관광 벨트라고 해요. 이 세 가지 벨트가 있는데 사실은 공통점은 교통 물류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소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교통 물류에 고속도로와 고속철이 나중에 되겠지만 고속도로와 고속철 그 지하로는 가스와 통신이 깔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대형 프로젝트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해결이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농업이나 수산이나 혹은 북한이 갖고 있는 그런 IC 기술이나 혹은 여러 가지 재원들을 우리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세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희망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미국에서 매체에서 엊그저께 보도한 걸로 보면 2050년도가 되면 1인당 GNP 국민총생산 그것이 8만 불대를 넘어가서 우리가 미국에 이어서 2위가 된다. 저희가 보도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포브스 2007년. 2050년. 그래서 그거의 관념을 보면 우리가 그 희망적인 부분을 우리가 갖고 가도 된다 비전을. 근데 그 과정이 항상 문제였다는 거죠 이제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도 준비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신북방 정책도 제 개인 소견입니다만은 원래는 이제 북한이 막혀 있다 보니까 거꾸로 오자는 거예요. 거꾸로. 아까 그 슈퍼그리드처럼 우리가 가지를 못하니까 거꾸로 와서 외부에서 북한을 열자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위주로 일단 가고 그 다음에 몽골,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유라시아 경제연합 여기에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벨라루스 이런 데 이제 대여섯 개 국가들 있어요. 거기에 초기에는 중국을 포함을 안 시켰어요, 사실은. 그랬다가 나중에는 이제 동북삼성을 포함해서 중국까지 나중에 포함이 됐고요. 여기 일본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더 나온 것이 이제 신남방 정책이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동남아시아 아세안 10개국 포함해서 인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는 그 정책들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고 이 정책들은 사실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전 정부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다 연구해 왔던 것들이죠. 이게 종합이 안 돼 있다 뿐이고 이번에 종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오늘 이 대담에서는 이 한마디 좀 하려고 하는데 한반도 신경제 지도가 아무리 완벽해도 지금도 보완을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신북방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북한이 50% 이상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차지한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북한의 태도, 북한의
열정이나 북한의 생각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따라서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버전 2, 신북방 정책 버전 2를 아예 업그레이드된 버전 2의 이것이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이 분위기를 타서 정말 실무 그룹에서 관련 부서들끼리 국책 연구기관들끼리 저희 같은 싱크탱크 학자들 그다음에 언론사 포함해서 이것이 종합적으로 북한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주변국하고는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 내부의 한반도의 실질적인 다음의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일단 되고 그 뒤에 동시에 주변국에 대한 설득이라든지 중국과의 관계를 한반도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거며 미국과의 관계고 중미 간의 문제에 있어서 한반도에 자기들의 영향력이나 이런 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한 얘기가 있어요. 붙이면 중국이 늘 무슨 얘기합니까? 항상 남북한 관계에서 어려운 문제 나오면 사드 문제나 북핵 문제 나오면 민족은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서둘지 말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반도가 신경제지도를 버전업을 시켜서 버전 2로 우리가 한다. 신북방 정책을 우리가 한다. 자기들이 하라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패싱이 아니라 패싱 얘기를 좀 나온 김에 해볼게요. 그래서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관련된 게 지금 중국이 약간 조금 조급해졌습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 가지 차원에서 특히나 뭐 그 정전 협상 관련해서 가장 또 협상이 아니죠. 선언과 관련해 가지고 자기들이 패싱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우려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 중국과의 북한과의 이 미묘한 관계 이거 어떤 건지 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요. 이제 이게 뭐 저는 이거 지금 벌써 사드 문제 가지고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 7월 8일 사드 발표한 이후에 계속해서 제가 이제 북경에서 뭐 중국 홍콩 봉황 위성이나 토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토론을 해 왔었었고, 근데 그 과정 중에 보면 이런 거죠. 이제 북한과 중북 관계가 북중 관계가 깨지기 시작한 게 한중 수교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91년도에 김일성이 마지막으로 수교 이전에 평양을 그 북경을 방문합니다. 등소평이 그때 고령의 나이였었는데 마지막 공식적인 은퇴 행사가 바로 은퇴하기 전에 참가했던 게 바로 김일성과의 면담이었어요. 15분을 만나기로 했는데 45분을 졸랐어요. 김일성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때는 뭐 90세가 한참 넘어서 그 뒤에 뭐 욕으로 그 노안으로 해서 계속 이제 정치 활동을 못 하시는 그런 이제 시기였었기 때문에 거절했다가 마지막 이제 공식 행사였는데 한중 수교 좋다. 오케이. 그렇지만 남북 간의 한반도가 동시에 유엔 가입을 했듯이 이거 딜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중 수교와 북미 빅딜을 같이 좀 얘기를 해줘라. 껴넣게 해달라는 얘기했는데 등소평이 거절했거든요. 당시에. 그리고 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혈맹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혈맹이 아니었느냐. 북중 관계가 혈맹이 아니냐. 심지어는 국공내전 시대에도 조선의용군이 공산당을 도와서 국민당을 토벌하는데 만주에서부터 저기 남쪽의 광동성에 광주까지 내려갑니다. 그 정도로 잘 싸웠어요. 광주까지 저 남쪽까지 내려가고 광주에 가면 중조 우의 그러니까 우정의 탑이라고 하는 게 우리도 얘기하면 중조 우의 비가 있어요. 그만큼 저 남쪽에 있는 해남도 위에 있는 광동성에 홍콩 옆에 거기까지 쫓아 내려가서 싸워줬단 말이에요. 혈맹관계 맞습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한국 전쟁 때 거기에서 240만 명의 인민지원군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관계는 맞는데 그 얘기를 했을 때 등소평이 한마디가 뭐냐면 혈맹 관계가 국가의 이익을 좌우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외교에 대한 어떤 그런 배신감을 그 말 속에서 김일성이 느끼고 가죠. 그 뒤부터 유언이 뭡니까? 중국을 믿을 수 없는 소위 말하면 뭐 놈들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인데 패싱을 많이 당했죠. 북한한테는 계속해서. 특히 시진핑 시대에는 2012년 11월 달에 당 총서기에 임명되고 그 다음에 2013년에 3월 달에 양회에서 국가주석에 올라가기 이전에 그 전에 바로 핵실험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핵실험을 하는데
계속해서 파견을 하고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엄포를 놓고 달래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거나 했어요. 근데 한국에 당한 거는 평창에서 처음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패싱이 왔고, 근데 그거는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지금 중국 학자들하고도 제가 계속 그 얘기를 서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패싱한 게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여정이 왔기 때문에 모든 집중이 김여정을 향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그 전해에 좀 무리수를 둔다는 비평을 받아가면서 대통령께서 12월 달 가셨어요. 중국 방문을 해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랬던 건 뭡니까?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는 1월 말이나 2월 초에 평창에 시 주석이 오길 바란다는 거였어요. 근데 누굴 보냈습니까? 한정이라고 그 공무원의 상무부총리인 7위를 보냈어. 7위. 서열 7위를 보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거죠. 만약에 중국에서 김여정의 그 이슈를 상쇄시키거나 융합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왔다면, 일테면 뭐 시주석이 그냥 그때 굉장히 바빴었다면, 뭐 개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뭐 리커창이나 혹은 뭐 사모님을 보내시든지, 이랬으면은 굉장한 혹은 뭐 자기 영예라 그러죠. 우리는 그 딸을 보내시든지 해서 그걸 상쇄시켜야 되는데, 한정 같은 경우는 한정은 시진핑하고는 좀 상하이방이기 때문에 좀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나중에 한정도 시진핑 쪽에 넘어오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서자란 말이에요. 적자가 아니죠. 그렇다면 이건 중국 쪽에서 실수한 거죠. 우리가 패싱하려고 한 거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고. 문제는 뭐냐면 지나간 게 아니라 지금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온 판문점 선언 하고 거기에 나온 내용 중에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북미 다음에 남북미 또는 그렇죠. 또는에 여기에 이제 다시 이제 감정이 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는 남북미 중 사자회담. 그럼 중국 학자들은 무슨 얘기냐면 또는 이라는 말은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한 70~80% 이상 높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종전선언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종전선언과 사드 딜레마 이건 똑같은 어떤 하나의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내면에 담겨 있는 것은 자기들의 어떤 이 부분이 무시당했다, 침해당했다. 심지어는 국가의 이익도 침해당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일테면은 그 다음번에 평화선언을 뭐 우리 쪽에서는 뭐 같이 가자. 종전은 의미의 선언에 불과한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뭐 엊그저께 왕이도 보내가지고 만나기도 했고 김정은은 그냥 외교적인 수사로 그렇죠. 그냥 협력을 하자 이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중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자, 원래부터 우리는 패싱에 대한 그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근데 상황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중요한 건 패싱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뒤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에 대한 것을 중국이 정말 대국이고 G2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지금 소프트 파워로 글로벌 이슈를 끌고 가려고 한다면 이제는 이슈를 가지고 그거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종전선언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설명한 대로 이해하겠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다음에는 나는 역할론 얘기하듯이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역할론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내놔서 그것이 남북 및 미국과 주변국 혹은 자국이나 우리 한민족, 미국, 전 세계 여론이 이건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일테면 트럼프 노벨상 그전에는 웃었지만 지금은 그 얘기가 되듯이 그런 이슈를 끌고 나오는 거죠.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 말씀 하나만 해주세요. 북한에서 바라보는 중국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뭐 이렇게. 당국이 바라보는 게 다르고 북한 인민이 바라보는 게 다르겠죠. 네. 북한 인민들은 워낙 90년대 중반 경제난이 왔을 때 중국 없으면 이렇게 살아 못 남았겠죠. 그래도 이웃 나라 중국에서 쌀 가져오고 생화피스품 가져오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지금도 거의 60%는 중국에서 조달해서 살고 있고 옛날에는 가공 80%였지만 지금은 조금 줄어서 국산이 조금 대체를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중국에 대한 인식이 나쁘지는 않아요. 북한 주민들은. 탈북민들은 안 좋죠.
뭐 인신매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겪어본 게 있기 때문에 탈북민들이 인식이 안 좋지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에 대한 인식이 그나마 뭐 가장 힘들 때 그래도 중국에서 도움받았기 때문에 그렇고 중국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도 이제 뭐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중국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6.25 전쟁 때 중국에서 한조 우리 조선족이죠. 우리 민족들이니까 우리 시어머님 시아버님도 다 중국 이민 지원군 출신이에요. 그렇게 나와서 전쟁에 참여를 해서 주울레 모택동 주울레 아들이죠. 서거한 게 모택동 아들이에요. 중국 전쟁에서 전쟁에서 그러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도 중국은 뭐 지금까지 오면서 뭐 혈맹인데 뭐 우리 이해관계가 당연히 있죠. 국이 있지만 그렇지만 그 혈맹은 그래도 항상 가져가지 않을까. 왜 그걸 한미동맹도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 동맹이라는 게 그걸 버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조금씩 서운해질지언정 그래도 앞으로 남북 관계가 오히려 좋아지면 그 혈맹이라는 걸 좀 더 내세워져 가면서 관계를 유지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아까 일본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아까 한반도 그 경제 구상에 대해서 경제 지도 구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저희가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그런 어떤 남북 경협이 되게 되면요. 일본은 자동적으로 저희의 어떤 그런 인프라를 이용하게 되고 저희와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이제 저희가 그런 어떤 계획대로 가게 되면 1대1로 하고 이렇게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요. 서로 상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남북한의 이런 경제 협력이 저희 남북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에도 엄청난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가 다 평화스럽게 잘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 남북한의 이런 관계가 좋아진 게 우리 남북 간의 평화뿐만 아니라 동양의 평야, 또 세계 평야에 이바지한다는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민족 경제 부흥 운동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했습니다. 민족 경제 부흥 운동. 그래서 사실 이제 김정은 위원장님께서 실제적으로 이제 개혁 개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사실 북한이 국가가 아니었어요. 거의. 근데 이제는 정상적인 국가로서 지금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혁 개방을 통해서 시장 경제로 좀 나가려고 이제 발걸음을 띄었고요. 이미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이미 스타트를 했는데요. 큰 차원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 그 중국의 심양이 그러니까 동북 삼성하고 북한까지 이렇게 하나의 경제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김영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중국의 물품이 70% 80%였어요. 그런데 이제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은 이 중국의 물품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저희 물품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민족 경제가 부흥하게 되고 우리 남북한뿐만 아니라 동북 삼성에서 우리 민족이 있잖아요. 연해주도 있고 LA도 있고 또 일본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 경제가 부흥해서 정말 새롭게 비전 2020 우리 민족의 비전 2030이 다시 또 시작될 수 있다.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오늘 뭐. 저도 마지막으로 남았습니다. 보충을 좀 해야 될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좋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한반도 신경제주라든지, 뭐, 신북방정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이 얘기를 이제 마지막에 좀 제가 드리고 끝냈으면 하는데요.
국내에 일단 그 우리 정책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통일에 대한 공감대와 같은 얘기인데요. 이제는 구체적인 얘기를 할 단계가 왔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기존에 있는 정책들을 국내의 국민들에게 이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상세히 자주 이 부분을 그 상세하게 계속해서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결국 아까 보면 주변국에 대한 부분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반도와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특히 중국이나 뭐 일본, 러시아, 미국 이쪽에서 한반도의 변화에 대해서 자기들하고 좀 불리하다고 싶으면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한 소위 말하면 뭐 연기나 혹은 어떤 방해나 심지어는 이런 게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뭐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사드 보복이 있었고 또 그 이어서 지금 이어지는 게 의전 뭐 소위 말하는 뭐 하대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남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 생각을 자기들이 이제 결국 전략 전술로 자기들이 이익을 취하기 위한 어떤 카드로 보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제 중국 친구는 국제 정치는 도덕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요.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는 사실은 상당히 좀 그런 부분에 덜 민감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도덕적인 부분을 더 중시하는 부분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이 우선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본다면 마찰 없이 갈 수 있는 건 결국 공공유역의 확대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왜 이제 신북방 정책 그리고 제가 이제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 5개 전문위원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국제관계 전문위원회예요. 제가 전략경제, 에너지, 교통물류, 산업, 그다음에 국제관계인데 그러면서 신북방정책, 한반도 신경제지도, 신남방정책을 전개한다고 제가 중국 학자들한테 얘기하니까 거기에 중국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고. 그러니까 이 정책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우리는 어디 있지 이 얘기예요. 그래서 1대1에 우리는 포함되어 있나 한국이? 혹은 북한이 포함되어 있나? 근데 최근에 어떤 얘기 나옵니까? 왕이 요번에 김정은 만나고 난 다음에 1대1로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도 협력할 수 있고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서도 북한에다가 투자할 수 있다. 조건 개선을 통해서. 이게 뭡니까? 그 전까지 1대1로는 육상, 해상, 빙상 3가지 실크로드인데 육상은 어디서 시작해요? 서안에서 합니다. 저 내륙에서. 해상은 저 광동선 저 밑에 그 항구에서 하고 빙상은 대련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이 한반도는 포함이 원래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북방 정책, 남방 정책, 한반도 경제지도에 저는 일단 중국을 편승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안보는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입니다. 이거는 중국 쪽에 대한 그 뭐 적대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북미 그 다음에 이 3자 회담과 그 다음에 3국의 양자회담 남북, 북미, 한미 이 3개의 양자회담과 하나의 3자 회담이 정례화돼야 된다.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그 복잡한 문제는 이슈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줄여졌을 때 합의점에 빨리 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상은 뭐냐라고 했을 때 남북러의 남북 종축을 통한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와 산업과 교통물류 이쪽을 연결시키는 거죠. 일본도 포함되죠. 러시아는 당연히 환영할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에 미국을 포함해서 남북러 플러스 중러미가 이 경제협력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익은 경제로 나눠 갖자는 겁니다. 그리고 안보 부분은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면 평화협정에 대한 부분이 당사자라고 원인들이 만약에 중국에서 얘기한다면 뭐 지원군이었는데 당사자가 될 수 있겠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그게 그러면 지원군이 다시 부활시켜야 됩니까?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어쨌든 본인들이 그런 의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할 건 하고 한국이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에 대한 반발이죠. 저는.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죠, 유엔에 위탁했다고 자기들이 얘기는 포기한 거거든요. 사실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우린 밀고 올라가겠다고. 그러니까 빠진 거지 위탁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 한미동맹이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똑같은 논리로 한국이 빠지고 자기들 얘기는 중미 북이 체결 당사자고 한국은 빠져야 되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로 우리 내부에서도 좀 논쟁이 있지만 우리도 같은 논리로 지원군이 어떤 자격이 있느냐, 어디 있냐고 지금 240만 명이 어디가 있냐고요. 예. 그럼 그 후속 부대는 어디입니까 도대체? 그럼 거기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령관이 오는 거 아닙니까? 당사자가. 그렇게 된다 본다면 좋아. 그렇다면 둘 다 결격 사유가 일부 있지만 4개국이 평화협정을 맺자. 오케이. 라고 해서 우리의 부분이 분명히 의지가 관철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드 보복이나 혹은 의전 하대와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레벨입니다. 이것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이 결국 어디서 오냐면 정부 정책이나 그 국내가 됐든 국제 관계가 됐든 정부 정책들이 결국은 각 나라의 여론을 형성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정부는 정부대로 하되 우리는 동북아 민간 공공 외교를 추진해서 스포츠, 문화, 체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맨투맨으로 우리가 어떤 사안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소통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북방에서 이번에 그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하고 특별 고문인 박정희 의원하고 그 지원단이 이제 각 부처에서 나와 있어요. 기재부, 산자부, 통일부, 외교부, 청와대하고 당에서도 나와 있고 여기에서 국회까지 포함해서 12명이 저희가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저희가 북경을 방문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 9개 매체에다가 저희가 인터뷰를 하고 송영길 위원장하고 저하고 TV 토론도 나갔고요. 그래서 황구시보, CCTV, 봉황망, 신화사 등등 해서 저희가 9개 매체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자료를 전부 중국어로 번역해서 각 언론사에다 다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정부에도 보고되고요. 지금 이제 그쪽에서 이쪽 얘기를 좀 더 이제 구체화 시키고 우리의 어떤 협력 관계로 토론이라든지 좀 교류를 해보자 이런 얘기가 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위의 장관급들 5분과 위원장, 부총리와 저쪽에 1대1로 영도 소조.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제 7위였었던 장가오리 은퇴하셨는데 국무부 상무부총리 이분이 조장을 맡았었어요. 그리고 왕양이라든지 왕후닝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조원들로 부조장 및 조원들로 있었는데 왕양이나 장가오리는 은퇴하셨고 왕양은 이제 정역으로 갔고 그다음에 왕후닝은 서일 오인리 서기체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조장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조원들이 새로 충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와 우리 북방위의 정보위원급 이상의 분들이 매칭이 되고 그리고 국책기관과 우리 쪽의 국책기관 그리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5개 전문위원회와 이 국책기관 및 1.5 트랙이 이 실질적인 1대1로와 신북방정책에 이 협력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 민간에서 기업들이 참여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이 구도로 가야 됩니다. 이걸 설명해주면 중국에서 이게 패싱이 아니다. 현재 우리가. 그리고 안보 문제도 우리가 평화협정, 기타 다른 부분도 협력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말씀대로 하여튼 남북이 동북아 정세의 어떤 주도권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절호의 찬스가 온 것 같아요. 이 기회를 좀 제대로 좀 잘 살려서 통일까지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어렵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